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지내고 있는 인도네시아는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감염자의 수가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의 직원들도 감염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 따르면요, 모든 직원들이 다 회복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호텔을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의 바이러스 상황도 빨리 좋아져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상황도 굉장히 좋았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이 0.85%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0.61%, 그리고 오래간만에요, 나스닥이 1.5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주식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겠죠. 어제 그 와중에 떨어진 종목이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스펙 주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주식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페드에 또 커다란 미팅이 하나 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잭슨홀 미팅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잭슨홀 미팅은 와이오밍이라는 주에 있는 산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잭슨홀 산맥에 그 계곡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마치 구멍처럼 보인다 그래서 잭슨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매해 이 잭슨홀에서 좀 커다란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는데요. 이번 심포지엄에서 아마도 연준이 테이퍼링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좀 엄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이번 그 심포지엄에서도 테이퍼링 얘기를 좀 꺼리지 않을까, 굉장히 좀 조심하는 그런 어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탐리 같은 굉장히 긍정론자죠. 이런 전문가분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페드의 테이퍼링 때문에 좀 공포감에 쌓여서 주식을 던져버린다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바잉 오퍼추니티,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죠. 과연 이번 주에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상승하는 힘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지속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욕심을 좀 줄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식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보일 때는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건강한 투자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4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요, 페이팔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재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요. 페이팔이 런칭을 한다, 크립토 커런시 관련된 서비스를 영국에서 개시를 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팔이 드디어 아나운스먼트 발표를 했는데요,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UK, 영국에 있는 커스터머, 고객을 위한 서비스고요. 페이팔이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를 사거나 보유하거나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자, 이번 서비스는요,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개시할 때는 4가지의 가상화폐를 일단 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처음에 이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 발표는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페이팔은 미국 회사고 현재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외의 지역에서 드디어 첫 번째로 확장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페이팔의 그 장래성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국에 있는 그 고객들은요, 1파운드부터 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파운드면 한국 돈으로 한 1,5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금액부터 페이팔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것 같고요. 또한 페이팔 어카운트에 가상화폐를 이렇게 보관하는데 보관료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관료 없이 가상화폐를 페이팔 어카운트에 드디어 이제 가지고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페이팔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탐험하고 있다. 뭐 파트너십을 더 확장시킨다는 얘기죠. 어떠한 얘기냐면 지금 각 나라에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지금 크립토 커런시 플랫폼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그리고 이제 영국이 추가됐을 뿐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많은 나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크립토 커런시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크립토 커런시에서 들어오는 수수료, 이것도 물론 이제 추가가 되겠지만 그거보다는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힘이 있거든요. 따라서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크립토 커런시를 사용해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함으로써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게끔 전략을 짜는 이러한 요소도 있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팔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의미 있고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 같고요. 오늘의 두 번째 뉴스는요, 구글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구글 중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이죠. 유튜브 관련된 소식인데요. 비디오 파트너 프로그램이 드디어 200만 명에 이르렀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가 월요일날 발표를 하기를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 그래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숫자가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이 200만 명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저처럼 이제 컨텐츠를 제작해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 이 숫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불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3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크리에이터한테 안겨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1000명의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2개월 동안 최소 4000시간의 시청 시간을 기록하면 그 다음부터는 광고가 따라 붙게 되고 그 광고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유튜브는 굉장히 좀 멋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커다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요, 크리에이터랑 수익을 분배하는 데 있었죠. 그리고 또 수익을 분배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요, 더 많은 수익을 크리에이터한테 안겨주는 굉장히 좀 영리한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전체 광고비에서 벌어들이는 금액 중에서 55%를 그 크리에이터한테 주고요. 나머지 45%만 유튜브에서 수익으로 창출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다른 플랫폼에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는 유튜브에 가서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콘텐츠가 굉장히 질도 높아지고 또 양도 방대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즐겨볼 수 있는 많은 볼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거고요.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조금 더 많은 수익을 크리에이터가 가져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크리에이터의 숫자도 올라가게 되고요. 또 점점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플라이 휠이라 그러죠.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 유튜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동안 유튜브의 성장은 거침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구글의 성장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이다라고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준비된 소식은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제 주식시장에서도 테슬라의 주가가 한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좋은 추세가 지속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테슬라의 모델 Y가 굉장히 중대한 레인지 업그레이드를 받았다. 레인지라는 것은 주행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주행 거리가 향상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보시면 맥시멈 EPA Rated Driving Range가 326마일 정도가 됐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EPA라는 것은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를 얘기하고요. 뭐 미국에 있는 환경보호국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인정됐던 그 레인지가 326마일 정도가 됐던 것이 테슬라의 모델 Y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레인지 같은 경우는요, 사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모델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델 3 같은 경우는 353마일이 지금 기록돼
있고요. 모델 S 같은 경우는 400마일이 넘어가죠. 따라서 326은 조금 약한 레인지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 Y를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의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슈퍼 롱 레인지라는 여기 베어리언트라는 것은 이제 변종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 중국 내에서만 지금 출시가 된 특별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등록된 이 버전에 따르면요, 이 레인지가 640km가 지금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바꾸어 보면요, 397마일, 즉 400마일 가까이 되는 이런 레인지를 이번에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모델 Y의 그 세일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경쟁사랑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모델 Y와 경쟁을 보이고 있는 다른 차종을 살펴보면요, 포드가 만들고 있는 머스탕 마크 E 캘리포니아 1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인지가 305마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RWD ID4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250마일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400마일 가까이 되는 레인지를 만들어낸다면 모델 Y의 경쟁력은 굉장히 좀 다른 회사의 차종과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을 이번에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너무나 기분 좋은 소식이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미주음 방송에서요, 스킬즈가 트리비아 게임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인 트리비아 크랙과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트리비아 크랙은요, 사용자의 수만 1억 8천만 명 정도 되는 굉장한 그런 게임 플랫폼이거든요. 따라서 두 기업이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요, 스킬즈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스킬즈의 주가가 2% 점프했다라고 나와 있죠. 나중에 보니까 2.4% 정도 점프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지금 0.84% 정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만에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에 CTFN에서 전해준 소식 때문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CTFN은요, 미디어의 일정인데 그 기업들의 인수합병권을 주로 다루는 그런 미디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수합병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소식을 전해주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CTFN이 발표하기를 스킬즈가 아마도 M&A를 조만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오프라인을 운영하는 카지노 기업과 그다음에 온라인상의 게임 기업이 상당히 좀 통합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는데 MGM이라는 그 굉장히 커다란 리조트 기업이 있잖아요. 이 MGM이 아마도 스킬즈를 매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테크 기업에서 스킬즈를 아마도 인수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요, 그 인더스트리 소스라 그러니까 그 산업 쪽의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스킬즈가 그 레딧이라는 웹사이트 안에 있는 주식 관련 그 채팅 창이 있잖아요. 월스트리트 벳이라는 그 채팅 방을 얘기하는 건데, 이 월스트리트 벳 상에서 스킬즈를 언급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의 경우에는 무려 평소보다 350% 정도 늘어난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관심을 받는 그런 주식이 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만에 스킬즈의 주가가 조금 힘을 받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보잉 그리고 버진 갤럭시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보잉이 투자자가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리차드 브랜슨이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스페이스 컴퍼니,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스페셜 퍼포스 애퀴지션 컴퍼니, 우리가 흔히 줄여서 스펙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스펙 기업 중에 하나인 넥스트젠 애퀴지션 코퍼레이션 2가 있습니다. 줄여서 NGCA라고 티커가 붙여져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 스펙 주식이요, 버진 올빗하고 합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버진 올빗은요, 굉장히 작은 새틀라이트 위성이죠. 이 위성을 쏘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딜의 규모는 3.2 빌리언, 32억 달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번 딜은 아마도 4분기 정도에 마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 이번 딜은 성사가 될 것이라고 나와 있죠. 버진 오빗이 이번에 합병을 하게 되면요,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고 티커의 이름은 VOR
발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버진 올빗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버진 올빗이라는 기업은요, 굉장히 작은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굉장히 좀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위성을 보잉 747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공중에서 로켓을 발사시키는 이러한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US 스페이스 포스랑은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US 에어포스, 그러니까 공군하고도 협업을 하기 위해서 딜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리차드 브랜슨이 최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버진 갤럭틱의 주식을 조금 팔았잖아요. 그 주식을 판 이유가 뭐였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일링스입니다. 자일링스의 주가가 6.41%나 상승을 했고요. AMD 역시도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일링스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였냐면요. 중국 정부 규제 당국에서 이번에 아날로그 디바이스와 맥심의 인수합병을 승인을 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일링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2, 3주 전에 보내드린 것처럼 자일링스와 그 AMD가 합병을 하게 되면요, 자일링스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을 더 받게 되는 좋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싸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식은 자일링스의 조금 더 투자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소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의 승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좀 있겠죠. 먼저 AMD 그리고 자일링스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경우고요. 두 번째는 투식스라는 기업이요. 역시 코힐란트라는 기업을 인수할 예정인데 이 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국 정부의 승인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요, 바로 우버인데요. 우버의 주가는 지난 4개월 동안 보시는 것처럼 한 32%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에 따르면요, 모간 스탠리라는 투자 기관에서 우버를 굉장히 좀 최고의 주식, 이번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빵 주식을 제외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자, 한번 어떠한 얘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버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면요,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성공의 스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말이죠.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투자 기관은 모간 스탠리고요.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브라이언 노웍입니다. 자, 이 사람에 따르면요, 금요일 날 어떠한 노트를 클라이언트에 던져줬냐면 우버가 지금 프로베비리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이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는 우버에 대해서 오버웨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타겟 프라이스가요, 무려 72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주가에서 80%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로 들어주고 있냐면 아마도 현재 투자자들은 우버에 대해서 적절한 크레딧을 주고 있지 않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버라는 기업은요, 라이드 서비스가 이제 주요 상품이잖아요. 이 라이드 공유 서비스 말고도 이시라는 게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배달 서비스죠. 음식 배달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효과인데 아무래도 우버라는 플랫폼의 크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랫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로서리 딜리버리, 그러니까 그 그로서리를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진출을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오토노머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의 그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택시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살펴보면 지금 21%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있다. 90%나 되는 전문가들이요, 아직까지도 그 우버에 대해서 바이 레이팅 또는 오버웨이트도 마찬가지로 매수 의견이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요, 우버 관련해서도 뭐 기업 분석 끝판왕 같은 토너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요,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리포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골드만삭스가 헤지펀드의 F13 파일을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2분기에 헤지펀드가 이제 투자를 하다가 매도해버린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종목들을 가장 많이 버렸는지, 헤지펀드가 가장 좀 지금 최근 들어서 투자를 포기한 종목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만약에 헤지펀드가 투자하는 거에서 그 인기도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레포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9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만약에 헤지펀드들 사이에서 그 인기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주가의 하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골드만삭스가요, 러셀 1000에 속하는 주식들 중에서 가장 지금 헤지펀드에 그 보유했다가 팔아버린 그 비율이 높은 이러한 주식들을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개의 주식을 리스트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가장 많이 헤지펀드가 포기한, 그러니까 매도해버린 주식은 디즈니입니다. 무려 29개나 되는 헤지펀드가 2분기에 디즈니의 주식을 정리를 했고요. 트위터는 23개의 헤지펀드가 떠나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리프트고요. 21개의 헤지펀드가 투자를 포기했고, 길리아드가 20개, 그리고 에디슨 인터내셔널이 20개고요. 어도비가 19개, 마이크로소프트가 18개나 되네요. 드래프트킹이 18개, 그리고 찐타스가 17개,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17개의 헤지펀드가 정리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지펀드라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잖아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지금 헤지펀드가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알리바바를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개수는 무려 122곳이 되거든요. JD.com도 72개, 바이두 같은 경우도 63개의 헤지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쪽의 기업들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2분기에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2개월 정도 이 주식들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상당히 많은 손실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의 클립은요, 중국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될런지, 아니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중국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의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을 보시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들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Joining me now is Dewardrick McNeil. He's Senior Policy Analyst at Longview and a CNBC contributor. Dewardrick, welcome. So when are we going to have the kind of clarity that would make you comfortable with buying some of these declines? Hi, Kelly. Thanks for having me. Look, I think we are getting a lot more of a picture of what has upset or at least concerned the central government, the CCP, and we're getting a sense of what regulators are being asked to crack down on. However, there's been a lot of talk about Xi Jinping's concern about what he considers to be unregulated or out of control capitalism. And so for me, what that means is this is more than a regulatory event. Xi Jinping is likely looking to retool the Chinese economy completely. And while the fundamentals of these companies may look good now, we're not sure that these business models will survive what Xi Jinping has planned for the retooling of the economy. So I'm not sure that just sitting pat, trying to survive the onslaught, looking for the bottom is a good strategy, because the bottom may not exist in terms of what we think these companies will be on the other side of all of this. And we heard Cathie Wood earlier this week say, you know, her memory would be seared for a long time about the fact that China basically just nationalized the after-school education sector. So I can totally understand why people would want to tread carefully. That said, we know the agenda. It's sort of 1950s America. It's encourage, you know, child bearing and, you know, put families first, and anything that makes the cost of living too high or interferes with those goals is subjugated to them. But to me, it would seem a platform like Alibaba or some of these others, Dewardrick, won't they ultimately become utility-like in the sense that, you know, I don't see why they would themselves would be some kind of direct threat to this goal that China has to increase its population growth. And so could investors at some point just say, listen, they've fallen, but they're not going anywhere, and that maybe the upside is capped, but so is the downside? Yeah, I think that's a good way to think about it, Kelly. But let me toss out one other thing that's a goal that Xi Jinping has recently announced, and that is
how he looks at accumulation of capital and the distribution of that capital. So they may well survive. I think she has a plan for them to survive. But there's also an expectation that some of this wealth is going to filter down to other people, and that the concentration of wealth among a few big companies and a few billionaires is not the model that he's looking for. So, in terms of share prices, that's fine. You may regain those things, but then what will happen to that money? What will happen to the profitability? That's the question that I have as I sit here today. No, it's a great point. I only wonder if it's not going to be these companies, can China reliably figure out how to generate the kinds of GDP or, the size of financial markets that you think it would need to support all of its other goals? I guess the last question I would ask you then is, where do you think investors might look, in terms of reasonably investing in Chinese companies, American companies with big Chinese operations, or do you think that they should kind of, as many are starting to do, I mean, these ETFs that China out are growing in popularity and assets. Is that your own best advice here? Well, I'm reluctant to give advice because I'm not a professional investor. I'm a policy guy. And what I can tell you is there's a lot of uncertainty still left here. So yes, we're seeing regulations, but there's some real fundamental things happening in China. And me personally, I would sit pat for a while until we figure more of this out. Wow. All right. Drew Ordrych, thank you very, very much for joining us.